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2달 만에 모셨습니다.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과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져서 발발했을 당시에 오셔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유가보다 더 무서운 상황들은 공유 인플레이션, 거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공유 인플레이션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진짜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그때 생각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도 가시지 않았으며, 그래서 지난 2달 동안에 연준이 빅 스텝도 아니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나오고, 실질적인 뭐 자이언트 스텝이겠죠. 지금 3달 연속 50bp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3월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죠. 율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한 8.5%. 그다음에 유로존 같은 경우가 한 7.5%니까 네. 우리가 뭐 1980년대 이래 네. 구경할 수 없었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제 4월, 5월로 가게 되면은 이제 수치로 잡히는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격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게 사실은 지난해 한 5월경부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작용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다음에 유가는 지금 뭐 110달러 이하에서 어쨌든 그걸 뭐 안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110달러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곡물가도 전 고점을 갖다가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하고 네. 약간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고물가지만은 네. 따라서 이제 사실은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로 잡히는 것들은 4월, 5월, 6월로 들어가면은 지금처럼 뭐 8.5% 수준이 아니라 전년 도월 대비로 비교를 하니까 네네. 전년 도월이 이제 높았으니까 그때부터 막 높아지기 네네. 시작했으니까 5월달부터 그걸 보통 이제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수치 자체는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고공행진이 아니라 약간씩 이제 낮아질 수는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좀 수그러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기업이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누적되는 거니까 네.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결코 이게 낮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공식적 인플레이션 수치가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을 예로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임금 상승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이지만 실질 임금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실질 예,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통계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그 임금 노동자들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7%가 하락을 했고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3.7%. 미국 기준이죠. 예, 그다음에 시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좀 적어요. 한 1.4% 정도 이제 실질 임금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합치면은 한 1억 2천만 명 정도가 돼요. 미국에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 생활자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한 1억 7천만 명의 인구 자체가 실질 임금 감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예, 예. 와마존이 14만 불의 임금을 2배 올렸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자가 없어 난리 나서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가 임금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유심히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임금이 급상승하는 기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임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임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빠르지만 그것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1억 7천만 명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미국과의 가계에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뭐 노동 가능 인구를 갖다가 그것만 상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다른 뭐 아동들이라든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은퇴 연령들을 전부 다 빼고 나면은 상당한 미국 가계가 실질 소득의 어떤 감소 현상을 지금 갖다가 막고 있다라는 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익부 빈익빈차가 쫙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소위 말하는 좋은 회사 빅테크나 그런 그렇죠. 개발자라 이런 특정 직업들은 임금이 늘었지만 네. 일반적인 사람 시간제라든가 소위 말하는 임금 많이 받는 고임금 직장 외에는 네. 상당히 많은 높은 비율로 실질 임금이 떨어진 상황이다. 네, 그렇죠. 임금 노동자들 통계가 그래요. 임금 노동자들, 그러니까 정규직을 포함하는 임금 노동자들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그쪽에는 이제 굉장히 보수가 높은 업종도 있을 거고 낮은 업종도 네. 있겠죠. 그걸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한 3.4% 정도로 알고 있어요. 실질 임금이 네. 하락한 게. 그다음에 이제 시간제 노동자 같은 거 오히려 덜 떨어졌어요. 시간제 임금들이 빨리빨리 오르니까 가령 네.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마이너스 한 1. 몇 퍼센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질 소득 자체가 미국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마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부채를 녹이고 있는 네. 과정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근데 또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미국 가계의 85%는 연소득으로 따지면 15만 달러 이하의 가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갖다가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번에 시간에도 제가 이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끈덕진, 그러니까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 보면은 이게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가베칼이라는 그 금융 컨설턴트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그 지난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도시들의 그 코로나 수준을 레벨 0에서 레벨 4까지 놓고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레벨 0인 도시들 같은 경우가 GDP를 따져서 그러니까 도시들의 GDP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0% 정도에 달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았다는 얘기죠. 근데 4월 현재 수준으로 들어오면서 그게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레벨 0이. 그러니까 95% 이상은 어쨌든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레벨 2에서 레벨 4의 도시들 같은 경우가 한 4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중국 GDP의 40% 정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 어떤 그 성장 어떤 둔화의 압력에 직면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왜 세계 인플레이션에 그럼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가장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갖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20년만 해도 중국도 이제 코로나가 막 발발을 했었을 때고 봉쇄가 일어났지만 중국의 생산 중단이라든지 공장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 하역의 중단 같은 경우도 세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는 뭐냐면은 세계 역시 봉쇄가 됐다는 얘기예요. 선진국들이 다 봉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이 요인 자체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줄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네. 중국은 닫히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은 닫히고 있고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는 아직까지 좀 왕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미국 그 GDP 발표가 남았지만은 소비 자체는 아직은 견고한 상황이니까 네. 현재까지는 1분기까지는 견고한 상황인데 속속들이 문을 열고 있는 마당에서 중국이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이제 가시화되면서 사실은 중국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싼 가격으로 공급하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또 늘어나는데 반해서 중국이 그걸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아직은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그 후반기에 경험했던 자동차 반도체로 대표되는 그 그렇죠.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반도체 공급 부족에 의한 공급 적체 현상들보다 이번 중국에 의한 공급 적체가 이것도 일종의 공급 적체를 끼는 아유 그렇죠. 아마도 규모가 작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0년 초에 LA라든지 롱비치항이 봉쇄가 되면서 미국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일단 상해 같은 경우가 중국 시각으로는 서서히 봉쇄가 풀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서구의 전문가들 얘기로는 5월 중순까지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상해 항구에 지금 그 하역을 기다리는 배들이 사실은 3월에 비해서 지금 4월 현재까지는 내가 알기로 한 3배 정도 늘어난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역을 기다리고 있는 배들이 그렇게 적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설사 공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장을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두에서
하역 노동자들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하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을 올리고 선박에 올리고 내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지금 중국 그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상하이의 이동성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사람들이 이동하거나 이런 이동성을 그 환산하는 지표가 있는데 뚝 떨어져 있어서 대가리를 들고 있긴 한데 네. 역시나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네. 뭐 실제로 이제 전철 운행 지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그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곧 올라오겠지만 네, 지금 네. 이 찍고 있는 지금 4월 말자 기준으로 그게 뚝 떨어져 있어서 제가 저 공급 적자가 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네. 야 갑자기 또 약간 딴질문 잠깐 튀는데 네. 먼저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중국 내부적으로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혼란스러울 상황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어떤 뭐 그 긴장, 그러니까 정치적 긴장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뭐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이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 고수하느냐 하는 거는 뭐 제가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한마디 덧붙인다고 하면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자신의 체제의 어떤 우월성으로 선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부메랑 받아 당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올 것은 반드시 오는 거고. 이게 그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갖다 고수를 하면서 자연 면역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의 사항이에요. 시노팜이 가령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지만은 중국의 통계 자체를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사실은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미크론 상황에서. 중국의 딜레마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해서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뒀다. 이거 서구처럼 가령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같이 추진하면서 봉쇄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서 뭐 공장도 돌리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중국의 사망자라든지 이게 과연 얼마가 나올지는 이거는 뭐 전문가들도 거의 예상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1000만 단위로 넘어가면 조금 보기에 많이 안 좋죠. 네,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상황은 뭐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뭐 시진핑의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때까지만 생각해도 시진핑이 이번 10월달에 뭐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해서 연임 3년이 하면서 거의 영구집권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초의 의심조차 할 필요도 없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은 대략 한 10월달에 할 것 같으니 네. 한 6개월 좀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거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오늘 네. 새벽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보도한 내용은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 정부 지도층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기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일단은 나중에 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의 봉쇄가 심각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또 하나의 도시가 봉쇄가 됐죠. 그게 아마 석탄을 갖다가 중국 내에 공급하는 항만인 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근데 중국의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비율 자체가 50%를 넘어서 60%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탄의 어떤 이동 그거 심각하네. 공급이 만약에 막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심각한. 만약 진짜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항구가 봉쇄되고 만약에 중국으로의 어떤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에너지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블랙아웃 현상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고유가가 안 된 시절에도 블랙아웃이 되면서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도 3분기 9월 말. 그런 상황들이 더 훨씬 확 번져버리게 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상해를 넘어서 가령 뭐 북경이라든지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봉쇄도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연이어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중국의 생산 능력 자체가 급감을 하게 될 거고 중국산 제품의 어떤 세계 수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세계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뭐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은 좋겠네. 아닌가? 안 좋은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중간재를 못 파니까. 중간재도 문제고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뭐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의 어떤 논쟁이 있는데
오늘 뭐 기사에도 그런 기사가 났지만 그 기사에 저는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에서 미국보다도 더 위험한 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중국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행보를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사실을 뭐 오늘 기사에 떴던데 네. 저는 그 기사에 개인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중국이 문제냐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헝다 사태로 인한 부동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그 뭐 전문가들이 뭐 더 잘 알겠지만은 중국의 부동산은 중국 GDP의 뭐 한 25% 3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중국의 부동산 역시 사실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택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그게 어떤 이유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은행의 위기로 번질 수가 있는 거고요. 중국 은행의 위기들이 심상치 않은 이유는 또 하나가 있죠. 실크로드죠. 신실크로드 정책을 1대1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도국에 빌려준 돈만 하더라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원화로 하면 한 500조 원 정도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1대1로 사업을 하는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지금 달러가 천정부지를 이렇게 치솟고 있는 마당에 개도국들이 그걸 갖다가 과연 갚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걸 갖다 못 갚게 되면 그다음에 중국 내의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은행 그 지금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은행 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중국 은행들의 위기 상황 네. 그런 것들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겹치면서 중국의 생산 능력이 그게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만은 그런 것들이 급감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세계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과 생산 감소가 이렇게 동반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글로벌한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중국발 디스토피아를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가슴 철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이제 가장 큰 악재가로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이야기는 저희 증시학도 TV에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 이거 제로 코로나를 이제 정책적으로는 했고 밑에서 이제 대책을 바꾸면서 그걸 조금 무마하기 시작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조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폐쇄로프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숙식을 통해서 돌리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미터 중에 하나로 보는 게 테슬라와 그 애플의 폭스콘 공장들이에요. 이것들이 잘 돌아간다면 그런 대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좀 부족해도 근데 만약에 얘네가 분기 실적단에서 중국 공장 안 돌아간 것으로 인해서 얘네가 분기 실적단에서 꺾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건 조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개인적인 해석은 하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뭐 생산 공장이 아주 뭐 중요한 시설들이라든지, 가령 뭐 반도체 회사들이라든지, 지금 말씀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데는 돌리려고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중국의 산업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그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역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류라는 게 사실은 그 트럭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기차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비행기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선박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연결 포인트 전부 다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네. 예. 완전히 우리가 자동화가 안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인간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는 건데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이 연결고리들이 하나가 끊겨버리면은 그 공급망 자체의 사슬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중간이 끊어지면 하나만 끊어지면 다 끊어져 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에너지 문제가 사실은 만약에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봉쇄가 그리고 장기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그 석탄 주요 석탄 그 항구죠. 네. 석탄을 갖다가 날르고 하는 항구 자체가 만약에 봉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의 에너지 위기 자체는 작년 가을에 어떤 블랙아웃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중국의 생산 감소 현상은 뭐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더 많은 지역들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인간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성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산뿐만이 아니라 소비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소비 자체가 상해에 대한 상해시가 만약에 봉쇄됨으로써 지금까지 봉쇄됨으로써 중국 GDP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소비 감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내수를 키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정책들 갖다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내수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봉쇄가 내수의 최대 그렇죠. 걸림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세계는 중국발 인플레이션 위협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리커창 총리가 계속 강력하게 이동해라. 이동을 멈추면 안 된다 하고 이동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 이제 골 때리는 게 지금 중국이 진짜 이게 외통수 걸린 게 제로 코로나는 해야 되겠고 이동도 해야 되겠으니 두 가지 양쪽의 반대 의견이 위에서부터 같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리커창 총리가 주석이었다면 네.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냥 돌파를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리커창 총리의 행태를 보면 그 표현은 안 해도 답답한 심정이 막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밑단에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결국 제로 코로나 못 해가지고 그 성에 있는 관리들이 뭐 좌초되거나 잘리면 아마 분명히 그 관료 집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를 더 강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한 디스토피아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시진핑의 연임과하고도 사실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까 외통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중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할 때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가 1년 넘게 우리는 1년 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답답한 게 그렇게 체제 선전을 세게 안 했으면 위드 코로나 좀 쉽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 잘 알아요.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세계에서 거의 뭐 제일 잘 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병실 부족이라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맞닥뜨린 적이 있었잖아요. 항상 우리나라가 그런데 중국 우한 때의 상황을 갖다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실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다시 전환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을 하고 보다 더 최악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의 차기 그 정치적 안정성 이걸 갖다가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외통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서라고 그러니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가열차게 뭐 3차 접종이든 4차 접종이든 접종률을 일단 뭐 시노팩이든 뭐든 막 최대한 올려서 한 5월에서 6월까지는 이걸 커버를 쳐서 어쩔 수 없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네. 그 선택을 갖다가 중국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공산당 대회가 끝나서 연임 확정이 되면은 연임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가시화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전까지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이런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참 그 공산주의의 경제 체제, 중앙 집권적 경제 체제가 산업화를 해서 일정 수준의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세계 2위의 GDP 수준을 만들어냈고 인민들의 가난으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중산층의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걸 갖게 만드는 과정까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효율적이었고 그런데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이게 대의명분 쫓다가 이게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길을 찾긴 하겠죠. 아유, 중국에 뭐 어쨌든 경제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중국하고 이제 좀 빗대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일본이 한때는 미국을 갖다가 추월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미국의 뭐 지금 뉴욕을 땅덩어리를 갖다가 뭐 왕실 털을 팔면 얼마를 다 산다라든지 했지만 그 사실 미국의 한방에 의해서 미국 한방에 의해서 사실은 일본은 뭐 좀 지금 일본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얘기는 누구도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상태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완전히 부자인 나라도 아니고요. 1인당 GDP로 볼 때는 아직도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어떤 커다란 위기가 닥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일본이 겪었던 고통보다도 네. 사실은 더 심한 고통을 갖다가 중국은 감내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데 2차 세계대전 이래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산을 갖다가 우산 속을 벗어나서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과연 있는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네. 전부 다 미국의 우산 속에서 성장한 나라들이라는 말입니다. 네. 근데 중국만 유독 네. 그걸 갖다가 어떤 패권을 갖다 네. 공식적으로 뭐 완전히 공식적은 아니지만은 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미국과의 어떤 자원을 겨눌 수 있는 단계로 올라왔다. 네.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갖다가 내부적으로는 뭐 가열차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지금까지는 해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중국이 중국이라는 뭐 나라가. WTO 체제에 들어온 거는 미국의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되니까. 주기 장막을 거두고 미국의 용인이 없었다라고 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네. 사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중국 얘기로 빠지는 바람에 중국 얘기할 게 많죠. 사실은 이왕 김에 조금 더 가죠. 네. 사실 우리가 지난 2달 전에 첫 대담에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우리 생존에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2달간 우리가 목도한 사실 중요한 지역의 변화가 분명히 포착됩니다. 즉 중동 지방에 오펙으로 대변되는 이 중동 지역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깍듯하게 미국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오펙이 증산을 40만 배럴 하고 우린 더 이상 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돼라고 하면서 배를 째라 라고 그러고 있어요. 세계의 어떤 흐름 에너지 패권에 대한 흐름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기존에는 그 페트로 달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일을 살 때는 무조건 달러로 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20세기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를 갖다가 공고히 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그걸 갖다가 일부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너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미국의 이익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동이 제일 지금 미국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겠어요? 전통 오일에 대항하는 셰일 오일을 개발하면서 미국이 최대 생산국, 원유 생산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중동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씨, 자기들 말 잘 듣고 지금까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돌아온 거는 셰일 오일이냐. 그리고 셰일 오일 때문에 중동의 국가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네. 유가가 생각을 해보시죠.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오일 자체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셰일 오일 생산 자체가 서서히 늘고는 있지만은 과거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중동이 오일 생산을 늘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유가는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셰일 오일 생산이 뭐 줄어들어 가지고 그 유가마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BEP 전까지
미국이 보장을 해줄 거라는 어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네. 자신이 아니라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할 네.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수차례 오펙에 대해서 오펙과 비오펙에 대해서 증산을 하라고 하지만 하루 40만 발 이상을 우리는 절대로 못 늘린다라고 고집을 하는 이유 자체는 바로 셰일 오일이 어느 순간에 자기들 그 기존 오일을 갖다가 우리가 전통 오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 우뚝 서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중동이라든지 기존 상용국들이 하는 거고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 말을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미국이 지금 뭐 계속해서 유가를 갖다가 내리라고 압박을 하지만은 유가 상승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걸 갖다가 진짜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 중 측면을 놓고 본다고 그러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날개를 달고 있죠. 네. 미국의 셰일 오일가스 지금 100달러가 넘어가는 섬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내고 있죠. 네. 어떤 이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미국이 어떤 손해를 보고 있냐라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냐? 비산유국, 네, 수입국이 수입국, 소비국, 중국이 제일 클 것이고. 중국도 크고요. 네. 뭐 한국, 네. 뭐 등등의 나라들,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고 유럽도 예,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거의 한 90%를 수입해다 쓰니까. 그렇지만 지금 속에서 웃고 있는 나라들은 과연 누굴 거라는 걸 갖다가 어떤 언론도 뭐 이런 얘기를 갖다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네. 그럼 뭐 여러분들이 궁금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란. 자, 우리 윤석철 경제평론가님이 이제 좀 캐주얼하게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자, 이왕 캐주얼하게 갔으니까 좀 더 가죠. 네.